누구는 육교 밑에서 인생을 배우고 누구는 어린아이들에게서 인생을 배운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겨울이 되면 가진 걸 모두 버리고 앙상한 알몸으로 견디는 그 초연함에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한결같음에서, 평생 같은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애꿎은 숙명을 받아들이는 그 의연함에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그 마음 씀씀이에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삶의 가치들을 배운 것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사람의 들볶이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순간이 오면 우리는 떠나고 싶어 합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자연이기가 쉬운데요. 산을 오르다 갈라진 바위 틈새에 뿌리를 내리고 풍파에 몸이 굽고 갈라진 몸통으로도 푸른 잎을 펼치고 있는 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생명의 강인함과 그 인고의 세월을 나름 유추해 보면서 심기일전하여 다시 버텨낼 힘을 얻고 돌아옵니다. 나무는 그렇게 무언의 몸짓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한 수를 던져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메이븐에서 펴낸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입니다. 저자인 우종영 씨는 나무병원 푸른 공간을 설립해 30년째 아픈 나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그의 손을 거쳐 되살아난 나무만 해도 수천 그루나 된다고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나무를 치료해주고 나무의 생리를 연구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나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언젠가부터 나무는 우리의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요즘은 주말에 공원이나 교회로 나가야 겨우 나무를 볼 수 있죠.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밥벌이를 하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으니까요. 한가로이 나무를 들여다볼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따질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사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속는 셈치고 나무를 찾아가 보기를 권합니다. 나무는 분명 당신의 지친 마음을 가만히 위로해 줄 겁니다. 나는 30년째 나무의사로 살고 있지만 나무에게 베푼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도 이 책의 추천사를 쓰시면서 나는 이 책이 지친 우리들의 삶을 위로해주고 오늘을 버텨낼 힘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언급하셨을 정도로 책의 내용도 글맛도 좋은 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바칩니다. 소나무. 수경이 아직도 자냐? 일요일 아침 아직도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 딸을 흔들어 깨웠다. 엎드린 채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수경이. 아빠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와서 한번 봐줘. 그제서야 수경이는 부스스한 얼굴로 자리에 일어나 앉았다. 아빠, 이번엔 제가 적어드릴게요. 나는 기억이 없는데 같은 걸 벌써 3번째 묻는 거란다.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며 웃는 딸아이 앞에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언젠가부터 이런 일이 부쩍 늘었다. 생전가야 컴퓨터니 인터넷이니 하는 것들에 관심조차 없던 내가 푸른 공간이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나니 괴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하루에도 5-6건씩 들어오는 메일을 확인하는 것도 큰 일거리다. 무시해버리면 그만이겠지만 그 사연 하나하나가 다 나무에 대한 사랑이고 관심이란 걸 생각하면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소위 말하는 컴맹 중의 컴맹이니 갑갑할 수밖에 없다. 그놈의 자파는 왜 그렇게 안 헤어지는지 며칠 고생하다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아무리 애를 써도 혼자서는 도저히 어찌해볼 재간이 없다는 결론만 얻었을 뿐이다. 어디 이런 일을 겪는 이가 비단 나뿐이겠는가. 배워보겠다고 열심히 뒤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또 새로운 것이 나온다. 힘들다고 안 배울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스트레스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게 현실. 그렇게 도태됐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진다. 집에서 자식들에게 놀림을 당하다 보면 정말 살맛이 안 난다. 한 친구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무엇 때문에 여태까지 힘들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 이 딴에는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태백에서 제천에 이르는 길의 소나무를 본 적이 있는지. 산등성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소나무들은 다들 꿋꿋이 서 있다. 다른 나무들은 태백의 강추위와 모진 비바람을 견디다 못해 소나무에게 자리를 내준 지 이미 오래.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견뎌왔는지 그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뭇가지가 거센 바람에 맞서느라 휘어져 있으며 어떤 나무는 뿌리가 허옇게 드러나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소나무만의 푸르름만큼은 고이 간직하고 있다. 가파른 바위 틈이나 산등성이에 독야청청 푸르게 자리 잡은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결코 그 삶이 순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제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누군가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인생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땅의 아버지들은 지난 40~50년의 세월 동안 넘어지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꿋꿋하게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게다. 나에겐 그 모습이 마치 태백의 소나무 같다. 저 혼자 살기에도 벅찬 세상에서 가족을 등에 업고 세월의 굴곡들을 넘어 지금에 이른 그 모습이 긴 세월의 시련을 견딘 후 바위에 굳건히 자리 잡은 소나무 같지 않은가. 예전에 신문에서 고개 숙인 50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냉혹한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중년층이 거리를 떠돈다는 기사와 함께 한적한 공원 벤치에 힘없이 앉아있는 한 중년 남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 기사를 보며 마음속에 울컥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다. 굶주린 채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것을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젊은 시절 땀 흘려 노력하여 가정을 이룬 후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흰머리가 성성할 때까지 앞만 보고 뛰어왔다. 쉬지 않고 말이다. 그런데 누가 감히 고개 숙이게 만드는가?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그 친구가 문득 떠오른다.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면 꼭 태백산 소나무 얘기를 해줄 거다. 그러면서 말할 것이다. 왜 그렇게 못난 생각을 하느냐고. 고개를 당당히 들고 조금은 허풍을 떨어도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르쳐준 나무. 대나무. 내 재산 목록 1호는 40년 가까이 찍어온 사진들이다. 눈에 띄는 꽃 한두 장씩 찍던 것이
언젠가부터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산과 들에 자라는 온갖 식물들을 모두 찍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내 사진첩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꽃과 나무 사진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다. 썩 잘 나온 사진이 아니더라도 내게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많은 사진 중 유독 내게 없는 게 있다. 바로 대나무꽃 사진이다. 대나무야 서울 시내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꽃은 여간에선 눈에 띄지 않는다. 아니, 내 평생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대나무꽃은 60년에서 120년 사이에 단 한 번 피어나기 때문이다. 나무는 보통 1년을 주기로 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른 봄 새순을 올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꽃을 피운 다음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엔 다음 해를 기약하며 긴 수명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대나무는 그런 일반적인 나무의 삶에서 참 많이도 벗어나 있다. 다른 나무들은 살면서 수십 번, 많게는 수천 번까지 꽃을 피우지만 대나무는 단 한 번 꽃을 피우고 즉시 생을 마감한다. 나무들에게 있어 꽃은 번영과 존속의 기원을 담은 화려한 결정체다. 이른 봄 꽃을 피운 나무들이 희망과 기쁨으로 충만해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대나무에게 있어 꽃은 아픔이요 고통이다. 단 한 번 개화한다는 운명도 애달픈데 거기에 목숨마저 내놓아야 하는 대나무의 삶. 그러나 대나무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죽음의 순간.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하기 위해 발버둥 친다거나 다음 해를 기약하며 땅속 줄기를 지키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제대로 된 꽃을 피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만의 푸르름, 그만의 고듬을 간직한 채 말이다. 이처럼 기구한 자신의 삶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대나무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대나무의 꿋꿋한 푸르름이 유독 인상 깊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지 싶다. 그런 대나무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런 기원을 하게 된다. 내 남은 삶이 대나무처럼 주어진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용기 있는 모습이기를.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한 세상 잘 살고 간다고 말할 수 있기를.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자기 나무. 나무를 보러 이곳저곳 다니면서 느낀 사실 중에 하나. 나무가 많은 곳은 인심 또한 넉넉하다. 마을 입구에 커다란 정자수가 있고 논과 들 곳곳에 크고 작은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은 10중 8구 사람들 마음이 따뜻하다. 한 30년 전쯤 우연히 집이 다 해봐야 10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풍경을 발견하게 되었다. 저 멀리 마을을 안고 있는 뒷산은 정말이지 그림처럼 예뻤다. 갑자기 그 산에 살고 있는 나무들이 궁금해졌다. 나는 당장에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챙겼다. 초여름 산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나는 꽃나무들에 취해 연신 셔터를 눌러댔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나무 그림자가 길게 눕는 걸 보고 부랴부랴 산을 내려왔지만 해는 벌써 흔적을 감춰버리고 금세 사방이 어두워졌다. 결국 나는 시내로 나오는 걸 포기하고 몇몇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있는 정자수 밑에 다가갔다. 어이구, 낮에 봤던 사진가 양반 아니요? 근데 왜 아직거정 여기 있는 거요? 산에 있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여기서 시내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그때부터 할머니들 사이에 난리가 났다. 마을이 워낙 외진 곳이라 시내까지 한참 걸린다는 둥, 가는 길이 어두워 길을 못 찾을 거라는 둥,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더니 내게는 묻지도 않고 당신들끼리 내 거취 문제를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러지 말고 아래 새댁내서 묵고 가면 되겠네. 맞다. 둘만 사니 집도 조용하고 묵고 가기 좋겠네. 주인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러냐고 한사코 만류하는 나와 괜찮다며 벌써 저만치 앞서가는 할머니들. 결국 나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 집 부부는 참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둘만 있어 적적했는데 잘 되었다면서 저녁상까지 일부러 내온 부부. 염치불구하고 한 그릇 뚝딱 해치우는 내게 더 들라며 솥째 밥을 내오는 그 인심이 얼마나 정겹던지 나는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두 부부와 이야기판을 벌였다. 나무 얘기며 그간 살아온 얘기며 이제 막 태어난 딸아이 얘기며 삼촌에게 옛날 이야기를 듣듯 경청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오누이같이 다정해 보였다. 서로의 어깨를 기대고 앉은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잠자리에 들 시간 새댁이 마련해준 자리에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시골 인심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환대가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런저런 생각 끝에 잠자는 걸 포기하고 마당에 내려섰다. 뒷간이 어딘가 찾는데 안방불이 아직 켜져 있었다. 뒤꿈치를 들고 슬그머니 그 앞을 지나려는데 부부가 조용히 주고받는 얘기 소리가 들렸다.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라고 하면 꼭 맞을 게다. 코앞에서 손님이 자고 있다는 걸 의식해서인지 저희끼리 도란도란 주고받는 그 소리에 저절로 걸음이 멈춰졌다. 둘이 있어 적적하다는 건 순 거짓말이었구나. 무슨 할 얘기가 그리도 많은지 내가 한참을 마당에 서 있는데도 그 방불은 꺼질 줄 몰랐다. 그런데 무심결에 고개를 돌린 내게 그 방 미닫이 문 앞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가지 하나에 우산 모양으로 달려있는 분홍 꽃무리. 바로 자기나무였다. 자기나무는 밤이 되면 양쪽으로 마주난 잎을 포개고 잠을 잔다. 재미있는 건 잎마다 서로 맞닿을 짝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밤이 되어 서로 포개질 때면 외롭게 홀로 남는 잎이 없다. 그렇게 정답게 짝을 이루는 특성 탓에 옛날엔 자기나무를 신혼부부 집에 선물하기도 했단다. 사람들은 봉황의 기처럼 화려한 꽃에 후한 점수를 주지만 나는 낮 동안 서로 떨어져 있다가 해가 지기 무섭게 제 짝을 찾아 정답게 마주하는 잎의 생리가 더 귀엽고 예쁘다. 그 부부 방 앞에 심어진 자기나무의 잎 역시 서로 짝을 찾아 정답게 포개져 있었다. 누가 혹시 떨어뜨려 놓을까 싶어 모양새까지 꼭 맞춰 한 잎처럼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저절로 웃음이 터져나왔다. 잠시 후 방에 불이 꺼지는 걸 보고 잠자리로 돌아와 누웠다. 자기나무와 금실 좋은 부부 모두 좋은 꿈 꾸길 바라며. 다음 날 새벽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니 부부가 벌써 일어나 하루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 마당에 나와보니 자기나무 잎은 어느새 또 떨어져 있다. 이놈들 언제 그랬냐는 듯 떨어져 있네. 이 엉큼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자기나무를 보고 한마디 했더니 새댁이 다가와 무슨 말이냐고 묻는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나 싶어 떠봤더니 정말 자기 나무에 대해선 하나도 아는 게 없는 눈치였다. 어젯밤 잘 쉬게 해주었으니 내가 좋은 것 가르쳐 주겠노라며 자기 나무 얘기를 꺼냈다. 자기 나무를 마당에 심으면 부부의 금실이 좋아져 이별을 막는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그때 내 말을 듣던 새댁의 표정은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는다. 큰 소리로 남편을 불러다 놓고서는 펄쩍 뛰며 행복해하는 모습이란. 벌써 3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자기 나무를 볼 때면 유난히 정다웠던 그 부부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훈훈해진다. 그 후 다시 그 마을을 찾을 기회는 없었지만 이 땅 어디에선가 그 부부는 예전 모습 그대로 서로를 아끼며 살고 있을 것 같다. 자기 나무야, 물론 너도 잘 지내고 있겠지. 사랑한다면 연리지처럼. 서로 가까이 있는 두 나무가 자라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을 연리라고 부르는데, 두 나무의 뿌리가 이어지면 연리근, 서로의 줄기가 이어지면 연리목,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이어지면 연리지라고 일컫는다. 연리지 현상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그저 가지끼리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맞닿은 자리가 붙어 한 나무로 변한다. 땅 아래 뿌리는 둘이면서 지상에 나온 부부는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거다. 연리목은 가끔 만날 수 있지만 가지가 붙은 연리지는 매우 희귀하다. 바람에 상처를 입어 속살이 드러났다거나 아니면 두 줄기가 살짝 맞닿아 있다가 그대로 붙어버리는 연리지.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한번 연리지가 된 가지는 두 번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할 것도 같은데 나무들에겐 왜 이런 연리지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두 나무가 서로 가까이에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해보자.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혼자 자라도 모자랄 공간에 다른 나무가 떡하니 들어와 있다. 그렇게 가까이서 계속 자라다 보면 두 나무 중 한 그루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한 나무가 자랄 분량의 영양분과 햇볕을 두 나무가 서로 나눠 갖다 보니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약한 놈이 죽게 되는 것이다. 어떨 때는 두 나무가 동시에 병들어 죽기도 한다. 저희끼리 서로 살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엔 두 놈 다 병충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 그런데 나무란 놈은 참 현명해서 그렇게 되기 전에 대부분 서로 의기투합한다. 한쪽이 병들어 죽기 전에 서로부터 한 몸이 되면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다. 전화위복이랄까? 몸집이 더 커지다 보니 뻗어갈 수 있는 가지수도 늘어나고 그만큼 병충해 같은 외부의 재해로부터 강해진다. 연리지 현상이 참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쳐지기 전의 성격과 기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워낙 흰 꽃을 피웠던 가지엔 흰 꽃이, 붉은 꽃을 피웠던 가지엔 붉은 꽃이 그대로 피어난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녔으면서도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 살 수 있는지. 마치 불과 물처럼 제각각인 나무들이 일단 한 몸이 되면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사는 모습에 절로 탄성이 나온다. 연리지를 보면 사람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부부가 나무의 연리지처럼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진정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아내는 피식 웃는다. 너무 거창하다나? 다른 부부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부부가 살아왔던 모습은
연리지처럼 고상하지 않다며 타박이다. 그러면서 아내는 내게 말한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정신없이 살다 보니 40년이란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다고. 신혼 초 우리의 모습은 더도 덜도 말고 딱 기찻길 옆 오막살이었다. 그때 나는 중동에서 벌어온 돈으로 상계동 근처의 땅을 임대해 원예작물을 키웠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제 버릇 남주랴. 남들은 잘 심지 않는 희귀한 것들만 골라 심었으니 갈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기껏 키워놓으면 꽃 전시회 같은 데서만 주문이 들어오는 정도였다. 결국 3년 만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울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 이제는 남의 밭이 되어버린 땅의 흙을 밟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내 인생 최초의 위기라면 위기였다. 그 뒤 얼마간 나는 매일 무작정 북한산에 올라갔다. 그런 나를 보는 아내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지만 아내는 내색 한번 하는 법이 없었다. 늘 그냥 그렇게 하루를 맞이할 뿐.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 화원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아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형편이 어려워 도와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젠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세요. 내가 본격적으로 나무를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해 전국 탐방에 나선 건 그때부터였다. 화원일은 전적으로 아내 몫이었다. 아내가 화원일로 아등바등할 그 시간에 나는 산으로, 숲으로 나무를 찾아다녔다. 일주일에 사나흘은 밖에서 살았으니 생활의 절반을 집 밖에서 보낸 셈이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어언 10년. 그 10년이 내겐 무척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가 들으면 나를 무책임한 남편이라고 책망할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게 책망하는 게 당연하다. 10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아내 혼자 어려운 살림살이를 도맡아 꾸려야 했으니까. 가끔 아내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내가 처음 농사지었을 때 말이야. 남들 키우는 것 안 심고 매일 이상한 것만 심었을 때 왜 안 말렸어? 그러면 아내는 말한다. 당신이 하는 일이니 그냥 되나 보다 했어요. 그걸로 끝이다. 농사 망하고 10년간의 화원일이 힘들었을 법도 한데 그 역시 별로 괴념치 않는다는 투다. 그저 하는 말이 이렇다. 그 덕에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신나게 살잖아요. 나무의 열리지 현상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약한 모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열리지를 이룬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크고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연리지된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따로 또 같이 그렇게 제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한 발짝 물러서서 한 몸을 이룰 줄 알기 때문이 아닐까. 나와 내 아내가 이제까지 그래왔던 말이다. 그래서 나는 바란다. 지난 40년이 그랬듯 내 남은 삶 또한 아내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문득 어느 커피 광고 문구가 떠오른다. 사랑한다면 카페라테처럼 이었던가? 그렇다면 나무 의사인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게다. 사랑한다면 연리지처럼. 나무를 키우면서 나름 잘 키워보겠다고 농약도 주고 나무에 자주 손을 댑니다. 그런데 정작 나무를 아프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사람들의 조급함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냥 두어도 될 나무에
영양제를 놓고 거름도 듬뿍 주고 가지를 함부로 잘라내는 것이 결국 나무를 병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 참고 기다리면 될 일을 인내심이 없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싫어서 아예 하고픈 무언가를 그냥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나무의 우직함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